사막에서 벼가 자라겠습니까?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쌀 한 톨 나지 않는 나라. 몽골. 전량 수입. 그것도 59%가 중국산이었죠. 지난 40년간 러시아가 시도했고 중국이 도전했으며 일본이 덤볐습니다. 결과는 전부 실패였어요. 몽골은 벼 재배 불가능 지역이다. 이게 세계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2025년 맨몸으로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대형 장비도 기자단도 현수막도 없었어요. 단 4명, 배낭 하나씩 메고 사막에 무릎을 꿇었죠. 중국은 통관을 막았고 누군가 개입했으며 세계는 실패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불가능을 끝낸 나라. 몽골은 이제 쌀 재배국입니다. 한국 덕분에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했길래 40년간 수없이 실패한 그곳에서 기적을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제발요. 쌀 한 포대만 파세요. 울란바토르 중앙시장입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저었죠. 중국 통관이 막혔어요. 없어요. 고기의 나라로 불리는 몽골에서 지금 쌀 한 줌은 사치였습니다. 시장에서 쌀을 찾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박했죠. 저는 사라나랑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식량안보국 현지 파견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몽골 허브드주를 담당하고 있죠. 울란바토르 근교 농가에서 태어나 유학을 다녀온 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식량위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제 업무였어요. 숫자와 통계, 그래프로 가득한 문서들이죠. 하지만 2025년 1월 그 보고서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최신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 몽골의 곡물 자급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쌀은 전량 수입이에요. 그중 59%가 중국에서 들어오죠. 간단한 계산입니다. 중국이 통관을 늦추면 몽골의 밥상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는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침 9시였는데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활기가 아니라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제는 킬로당 8,000 투구릭이었는데 오늘은 12,000이래요.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43% 상승이었죠. 보고서에서 봤던 그 숫자가 눈앞에 있었어요. 상점마다 쌀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혹 남아있는 쌀 포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한 포대에 10명씩, 15명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관찰자였습니다. FAO 담당관은 개입하지 않아요. 기록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8초등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현장 조사 일정에 포함된 곳이었죠. 점심시간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배식대에 놓인 건 쌀죽이 아니었습니다. 볼이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쌀밥 안 나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급식 담당 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실망과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교무실로 돌아온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쌀 납품이 취소됐어요. 중국 통관 지연이래요. 어쩔 수 없이 보리로 대체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울란바토르 제8초등학교 급식쌀 공급 중단. 단 한 줄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보고서에 쓸 수 없는 감정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책상 위에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해 있었죠. 2022년 몽골의 쌀 수입액은 3,379만 달러입니다. 수량으로는 53,983톤이에요. 이 나라 전체가 먹는 쌀의 양이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옵니다. 철도 하나, 통관 절차 하나로 결정되는 수입이에요. 몽골은 더 이상 고기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곳 사람들도 밥을 먹어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식단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 밥을 스스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엑셀 시트에 가득한 숫자들이 보였죠. 수입량, 가격, 자금률, 위험도. 그런데 그 숫자들 뒤에 아까 봤던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저 보고서를 쓰는 여자. 저는 무의식의 메모를 끄적였죠. 하지만 오늘은 보고서에 밤 냄새가 섞였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궁에서 긴급 식량 안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FAO도 참석 요청을 받았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농업부 장관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2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은 통관 재개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덧붙였죠. 대체 수입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비용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결국 돈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밥을 먹어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지은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까? 농업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각하, 몽골은 벼 재배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끊었죠. 지난 40년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계속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의 통관 일정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의 밥이 아닌 우리의 밥을 지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1%에 도전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농업부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사라, 혹시 국제협력 사례 중에 사막 농업 관련 프로젝트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 호주, 그리고 순간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요. 한국? 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해외 농업기술개발센터가 있어요. 코피아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죠. 현재 47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차관이 눈빛을 반짝였어요. 한국. 그들도 원래 쌀이 부족한 나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960년대까지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였죠. 지금은 쌀 자급률 100%를 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피아 프로그램 설명서가 나왔어요. 여러 나라의 성공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죠.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함께 만듭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프로젝트 설명은 이랬어요. 첨단 기술 이전, 대규모 투자, 시범단지 구축.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현지 맞춤형 기술, 지속 가능한 협력, 함께 만드는 변화. 정치는 흔들렸고 밥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막에서 벼를 심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 배고픈 밤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배고픔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책상 위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한국농촌진흥청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내일 아침 이 번호로 전화를 걸 것입니다. 아침에 업무가 시작되자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담당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과거 데이터부터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몽골에서 벼를 키우겠다는 건 지난 40년간 수없이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FAO 아카이브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몽골, 벼 재배의 실험.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23건이었죠. 하나씩 열어봤어요. 1982년 러시아 농업과학원 몽골 파견단 보고서가 첫 번째였습니다. 허브드주 시범 재배 결과 발화율 18%, 생육 45일 만에 전량고사. 원인 일교차 35도 이상, 토양 수분 유지 불가능. 1987년 중국 농업대학 연구팀 보고서가 두 번째였어요. 셀렌게주 3헥타르 실험, 이양 후 21일 만에 70% 황화 현상. 원인 토양 알칼리화 pH 8.9, 미량원소 결핍. 1989년 일본 국제협력기구 보고서가 세 번째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몽골은 벼 생태학적 한계선 밖에 위치함. 상업적 재배 가능성 제로. 제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였죠. 보고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몽골의 연평균 강수량은 230mm예요. 벼가 자라려면 최소 450mm가 필요하죠.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토양 산도는 평균 pH 8.7이에요. 벼가 좋아하는 환경은 pH 6.0에서 6.5 사이죠. 이미 토양부터 벼가 싫어하는 환경이었어요. 일교차는 여름에도 30도를 넘어요. 낮에는 39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8도까지 떨어지죠. 벼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작물이에요. 숫자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저는 다른 보고서들도 열어봤어요. 1995년 프랑스, 2001년 독일, 2008년 다시 중국, 2015년 다시 러시아. 모두 같은 결론이었죠. 불가능. 20번이 넘는 시도, 40년의 시간, 수백억 원의 예산.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을 기다리는 설계도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제 희망일 뿐이었죠. 다음 날 FAO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몽골 농업부에서 공식 협력 요청서를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에는 10명이 모였습니다. 지역 담당관들과 기술 자문위원들이었죠. 몽골 담당 선임 자문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몽골 정부가 다시 벼 재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견을 물어왔어요. 한 자문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요? 지난번이 언제였죠? 2015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진행했다가 2년 만에 중단됐죠. 이번엔 어느 나라와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산하코피아라는 기관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남성 자문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뭐가 다르다고 러시아와 중국이 실패한 걸 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덧붙였죠. 한국이 농업 강국이긴 하지만 사막 농업 경험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코피아는 현재 47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벼 품종 중에 남평벼와 화성벼가 있는데 저온 생육성이 우수하다고. 선임 자문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데이터 담당이지 기술 자문이 아니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자문위원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 하던 대로 그냥 보고서나 쓰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FAO 본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미 검증된 실패 사례를 반복하는 건 자원 낭비예요. 몽골 정부의 정중히 거절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기존 수입선 다변화 지원이나 저장시설 확충을 권고하죠. 결론이 났어요. FAO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선임 자문관이 불렀습니다. 사라,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죠.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따라야 해요. 과학적 근거라는 게 40년 전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몽골의 기후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은 변했습니다. 선임 자문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젊어요. 열정이 있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태학의 문제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아까 열어둔 일본 보고서가 떠 있었죠. 가능성 제로.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는 대신 집착 같은 게 생겼어요. 정말 제로일까? 40년 동안 기술은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들이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 저는 한국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5개 있었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코피아 소개 자료였습니다. 2009년 설립 이후 47개국에서 258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성공률은 79%였죠. 두 번째는 저온 생육뼈 품종 데이터였어요. 남평변은 15도 저온에서도 발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화성변은 생육기간이 120일로 짧아서 설이 오기 전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했죠. 세 번째는 절수 재배 기술 설명서였습니다. 물을 30%만 사용해도 재배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토양 개량 사례였죠. 알칼리 토양을 중성화하는 기술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편지였어요. 한국연구원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굶주렸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땅과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쌀이 남아돕니다. 몽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땅과 대화했습니다.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가 보였어요. 저 멀리 허브드주 방향으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40년 동안 20번 넘게 실패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FAO 본부가 뭐라 하든 회의실의 남자들이 뭐라 하든 저는 현장으로 가겠다고요. 보고서가 아니라 흙을 만지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몽골 농업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코피아와의 협력 프로젝트 현장 조사관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환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실패는 한 번의 성공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 회의 통보 이메일이 도착한 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코피아 몽골리아 파일럿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회의 장소는 몽골 농업부 본관 3층 회의실이었죠. 참석자 명단을 봤습니다. 몽골 농업부 장관, 차관, 식량정책국장, FAO 지역 대표, 그리고 중국 대사관 농업 담당관, 러시아 농업과학원 몽골 지부장. 마지막 줄에 한국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장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명단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 회의가 아니었어요. 정치의 장이었죠.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죠. 한쪽에는 몽골 정부 인사들과 FAO 대표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빈자리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대표를 위한 자리였죠. 저는 구석 보조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몽골 농업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 자립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코피아와 협력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중국 농업 담당관이 바로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몽골 정부가 벼 재배를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이 함께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다릅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뉘앙스는 날카로웠어요. 농업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시아 지부장이 끼어들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2015년에 시도했을 때도 최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실패였죠. 이번에는 한국의 저온 생육 품종과 절수 재배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국 담당관이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가 실패한 걸 한다고요? 회의실이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죠. 정장이 아니라 현장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코피아 몽골센터 이준호입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죠. 몽골 장관이 회의를 이어갔어요. 이 센터장님, 한국 측 제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준호 센터장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죠. 저희는 3단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첫째, 토양 정밀 분석. 둘째, 맞춤형 품종 선정. 셋째, 현지 적응형 재배 기술 개발입니다. 중국 담당관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문제는 몽골의 기후 자체가 벼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조용히 대답했죠.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건 다릅니다. 러시아 지부장이 비웃었어요. 말장난입니까? 연 강수량이 230mm인데 어떻게 벼를 키웁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을 만들겠습니다. 물을 만든다고요? 정확히는 물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절수 재배 방식을 쓰면 기존 대비 30% 물로도 가능합니다. 중국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토양 알칼리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pH 8.7인 땅에서 벼가 자랄 수 없어요. 개량하겠습니다. 개량이요? 유황 처리와 유기물 투입으로 pH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FAO 지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보장할 순 없습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실패하더라도 데이터는 남습니다. 그 데이터가 다음 시도의 밑거름이 되죠. 중국 담당관이 비꼬듯 말했어요. 실패를 전제로 한 프로젝트라는 건가요? 그럼 몽골 국민의 세금으로 실험하겠다는 겁니까? 실험이 아닙니다. 도전이죠. 매번 하던 대로 해서 실패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준호 센터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40년 전 한국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쌀 자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문제였죠. 러시아 지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자료를 꺼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남평벼 품종의 15도 저온 발화 데이터, 화성벼의 121단기 생육 데이터, 그리고 절수 재배 기술의 카자흐스탄 적용 사례입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몽골 농업부 차관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저도 뒤에서 그 자료를 봤어요. 구체적이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사진들이 빼곡했죠. 회의는 1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반대했어요. 자원 낭비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몽골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몽골 장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도할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센터장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FAO 식량안보국 사라 나랑입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FAO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죠. 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준호 센터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믿음과 시도는 같은 겁니다. 믿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주에 현장 조사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허브드주로 갑니다. 저도 동행해도 될까요? 환영합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중국 담당관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참 순진하더군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순진한 게 아니라 용감한 겁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고 지나갔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허브드주 방향, 저 멀리 사막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가능성 제로.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죠. 가능성 미상. 현장 확인 필요. 프로젝트 발표 다음 날 울란바토르에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동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라, 이거 봤어? 한 동료가 신문을 건넸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죠. 몽골, 한국의 식량 주권 넘기나? 부제는 더 자극적이었어요. 검증 안 된 실험, 국민 세금으로 도박.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최대 야당 대변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와 손잡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외세 개입이며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외세 개입이라니. 한국이 몽골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언론은 달랐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미검증 기술로 국민 불안 가중. 농업부 성급한 결정 논란. 심지어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더군요. 몽골은 한국의 농업 실험장이 아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농업부 차관이었어요. 사라, 지금 어디예요? 사무실입니다. 당장 올 수 있어요? 긴급 상황이에요. 30분 후 저는 농업부 장관실에 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책상 위에는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중국 대사관에서 방금 보내왔어요. 장관이 공문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몽골 향쌀 수출 통관 절차 재검토 시행. 2025년 2월 1일부터 추가 검역 기준 적용. 통관 소요 기간 기존 3일에서 14일로 연장.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일이 14일이 된다는 건 쌀이 제때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압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대답했죠. 명백합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 보고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공문을 다시 봤습니다. 2025년 2월 1일. 딱 2주 후였어요. 만약 통관이 그렇게 지연되면 시장은 또 혼란에 빠질 겁니다. 가격은 폭등하고 사람들은 또 줄을 서겠죠. 오후에 FAO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담당 국장이었어요. 사라, 당신 몽골 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현장 조사관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철회하세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왜요? FAO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프로젝트에 편향적으로 개입해선 안 돼요. 하지만 이건 기술 협력이잖아요. 정치가 개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언론도 비판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휘말릴 수 없어요. 국장님, 저는 단지 사라,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요. 전문가답지 못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손 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린다고요? 제가 휘둘리는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었어요. 아이들이 쌀밥 대신 보리를 먹는 현실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알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들의 밥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 몽골 관련 특집을 내보냈더군요. 앵커의 멘트가 자막으로 나왔어요. 몽골이 한국과 농업 협력을 추진하면서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몽골의 식량 안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 농업대학 교수가 나왔죠. 한국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몽골 같은 극한 환경에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만약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몽골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중국은 몽골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왔어요. 이런 관계를 쉽게 바꿔선 안 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안정적 공급이라고요? 통관을 막아놓고 하는 소리였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몽골 농업부 차관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울란바토르 공항. 한국팀 도착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중국은 통관을 막았고 FAO는 중립을 요구했으며 언론은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올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야당은 오늘 국회에서 한국 협력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친중 성향 의원들은 이번 협력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이었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 몇 명이 서 있었죠. 농업부 직원들과 기자 2명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기다렸어요. 10시가 됐습니다. 도착 안내판에 인천발 UB 701편이 떴죠. 도착이라는 글자가 깜빡였어요. 사람들이 게이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비즈니스맨들이 지나갔죠.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4명이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 30대 남자 1명, 그리고 50대 여성 1명. 이준호 센터장이 앞장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짐이 너무 적었어요. 캐리어 하나씩, 백팩 하나씩이 전부였죠. 기자 하나 없었고 현수막도 없었으며 환영 인파도 없었습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농업부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센터장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하러 왔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협력하러 왔어요. 간결한 답변이었죠.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한국팀은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주차장에 벤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저는 이준호 센터장에게 다가갔죠. 센터장님, 저 사라예요. FAO에서 인사드렸던. 아, 사라 담당관님. 기억해요. 오늘 함께 가시나요? 네, 현장 조사에 동행하려고요. 좋습니다. 함께 가죠. 벤이 출발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초원이 펼쳐지더군요. 그리고 점점 사막이 나타났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한국팀 사람들은 창밖을 보거나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비는 따로 보내셨나요? 이준호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죠. 장비요? 지금 가진 게 전부예요. 전부라뇨? 토양 분석 키트, 종자 샘플, 그리고 노트북이요. 더 필요한 건 현장에서 구하면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과거에 왔던 다른 나라 팀들은 달랐거든요. 올 때부터 트럭 몇 대 분량의 장비를 가져왔었죠. 그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필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기계가 아니라 방법이거든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시간쯤 지나자 허브드주에 도착했어요. 농업부 지역 사무소였죠. 사무소장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하지만 이준호 센터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만 현장부터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갈 수 있을까요? 사무소장이 당황했죠. 지금요? 점심 먹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20분을 더 가자 넓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죠. 차가 멈췄어요. 여기가 시범 재배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3.5헥타르예요. 사무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날렸어요. 이준호 센터장이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흙을 한 줌 집어들었죠.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갔습니다. 건조했고 거칠었으며 회색빛이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뭔가 적고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거에 왔던 팀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특이했어요. 러시아 팀은 대형 굴착기를 가져와서 땅을 파헤쳤어요. 중국 팀은 트럭으로 장비를 싣고 와서 텐트를 쳤죠. 일본 팀은 기자들과 함께 와서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나자 이준호 센터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소장이 물었죠. 어렵네요. 센터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토양 상태가 예상보다 안 좋아요. pH가 높고 유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 보유력도 약하고요. 그럼.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센터장이 웃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있잖아요. 정치는 흔들렸고 밥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막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표하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온 거라고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호텔 로비에서 한국팀을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빨랐어요. 일찍 오셨네요. 이준호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죠. 빛이 좋을 때 봐야 해서요. 해가 뜨면서 땅의 색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막은 고요했어요. 바람도 잠잠했죠. 차에서 내리자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백팩에서 나온 건 간단한 도구들이었죠. 작은 삽, 측정기구, 샘플 채취 용기, 그리고 노트. 이준호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토양 샘플을 채취할 거예요. 100m 간격으로 20개 지점을 정해서 각각 샘플을 모을 겁니다. 그걸 다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네, 손으로 해야 정확해요. 기계는 평균값만 주지만 손은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정해진 지점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삽으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죠. 30cm 깊이까지 파고 층별로 흙을 채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15년 러시아 팀이 왔을 때였죠. 그들은 대형 트럭을 몰고 왔었어요. 트럭에는 최신형 토양 분석기가 실려 있었죠. 기계가 땅을 스캔하고 컴퓨터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pH 8.9, 유기물 함량 0.3%, 재배 불가능. 그렇게 허무하게 결론이 나왔어요. 2주 만에 프로젝트는 종료됐죠. 2008년 중국 팀이 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관계 시설을 설치했어요. 파이프를 매설하고 펌프를 설치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펌프가 고장났고 수리 부품이 없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2001년 일본 팀이 왔을 때는 더 화려했어요. 기자단이 동행했고 대형 현수막이 걸렸죠. 일본 몽골 친선 농업 협력 프로젝트. 개막식이 열렸고 대사가 연설했으며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뼈는 심지도 못했어요. 예산 문제로 3개월 만에 철수했죠.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기계도 기자도 현수막도 없었죠. 그냥 4명의 사람이 화려한 장비 없이 그저 무릎을 꿇고 땅을 만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사무소장이 도시락을 가져왔죠. 식사하시죠. 하지만 한국팀은 샘플 채취를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하고 먹겠습니다. 해가 높을 때 봐야 하는 게 있어서요. 결국 우리는 그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서서 먹었습니다. 소박한 김밥이었어요. 한국식이라고 간단히 먹을 수 있다고 했죠.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팀원 한 명이 웃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싸주신 대로 구할 수 있는 재료만 넣어서 해봤는데 영 맛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을 두고 여기까지 왔고 끼니는 김밥으로 간단히 때우며 사막에서 흙을 파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샘플 채취가 끝났습니다. 20개 지점에서 각각 3개층씩 총 60개 샘플이 모였죠. 이준호 센터장이 샘플들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분석은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요. 우리 숙소에서 할 겁니다. 실험실이 아니라요? 간이 실험실이에요. 우리가 가져온 키트로 충분합니다. 저는 의아했죠. 과거 팀들은 샘플을 본국으로 보내서 분석했었거든요. 결과가 나오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팀이 묵는 곳은 허브드주 유일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 2칸을 빌려서 4명이 나눠 쓰고 있었죠. 이준호 센터장이 방 한 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놓고 측정 기구들을 펼쳤어요. 여기가 우리 실험실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러시아 팀은 첨단 연구소를 지었었고 중국 팀은 컨테이너 실험실을 가져왔었으며 일본 팀은 이동식 실험차를 동원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 방 한 구석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필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관찰이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허브드주의 밤이 보였죠.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무릎 꿇고 흙을 만지던 사람들. 김밥을 먹으며 웃던 얼굴들. 게스트하우스 방 한 구석의 간이 실험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왔던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하러 온 거였어요. 예산이 있었고 일정이 있었으며 보고서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약속을 하러 온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이메일에 썼던 그 문장이 떠올랐죠. 함께 한다는 건 같은 곳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흙을 만지고 같은 김밥을 먹으며 같은 별을 본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현장에 갔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엔 측량 작업을 하고 있었죠. 줄자와 말뚝으로 땅을 구획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논 설계예요. 3.5헥타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중입니다. 벌써요? 아직 분석도 안 끝났는데.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준비는 준비대로 해야죠.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준호 센터장이 저를 불렀죠. 사라 담당관님, 결과 나왔어요. 노트북 화면에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pH가 높네요. 8.5에서 8.9 사이예요. 유기물은 0.2에서 0.4%. 물 보유력은 12%. 모두 나쁜 수치였어요. 어렵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죠. 어렵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센터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여기 봐요. 지점 12번. 여기는 pH가 8.2예요. 다른 곳보다 낮죠. 그리고 지점 15번, 여기는 물 보유력이 18%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해요. 땅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차이가 있다는 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차이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저도 처음 듣는 논리였죠. 그럼 이제 뭘 하실 건가요? 토양 개량을 시작합니다. 유황을 넣어서 pH를 낮추고 유기물을 투입해서 땅을 살릴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달쯤요. 봄에 심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해요. 그날 오후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유황과 퇴비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 팀이 직접 삽을 들고 땅에 뿌리기 시작했죠. 손으로요. 기계 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는 기계를 가져왔고 중국은 예산을 가져왔으며 일본은 언론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손으로 흙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사막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토양 개량을 마친 땅에 드디어 물이 들어왔어요. 허브드 강에서 끌어온 물이었죠. 3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국팀과 몽골 농업부가 함께 간이 관계 시설을 설치했어요. 펌프 3대, 파이프 5km, 그리고 저수 탱크 2개. 간단한 시설이었지만 충분했죠. 물이 논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철벅철벅. 사막에서 들리는 물소리였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죠. 5월 초 이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남평벼 모종이었어요. 3.5헥타르 전체에 심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국팀 4명, 몽골 농업부 직원 6명, 그리고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12명이 함께했어요. 저도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갔죠.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심으세요. 너무 깊지 않게요. 이준호 센터장이 시범을 보였어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진흙 속에 모를 심으니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잘할까? 의심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죠. 일주일 후 초록빛 점들이 논에 나타났습니다. 모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어요. 5cm씩 자라는 줄기를 보면서 저는 매번 놀랐습니다. 진짜 자라네. 중얼거리곤 했죠. 5월 말 벼가 20cm까지 자랐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현장에 도착하니까 펌프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펌프를 확인했어요. 전선이 끊겼네요. 끊어졌다고요? 네, 칼로 자른 것 같아요. 동물이 물어뜯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쳐다봤죠. 누군가 일부러 자른 거였습니다.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펌프를 돌렸어요. 하지만 사흘 후 또 끊어졌습니다. 이번엔 파이프도 구멍이 났더군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몽골 농업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누구일까? 왜일까? 6월 초 답이 왔습니다. 밤 10시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몽골 농업부 차관이었죠. 사라,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와야 해요.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 2대도 와 있었죠. 논에 다가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였어요. 뭐예요 이게? 제초제입니다. 이준호 센터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누군가 논에 제초제를 뿌렸어요.
북쪽 구역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논을 봤어요. 푸르던 벼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었죠.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요? 전체의 약 30%요. 1헥타르 정도 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죠. 범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몽골 농업부에서 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참석했죠. 차관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조사 결과 바트수우 그룹과 연관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바트수우 그룹이요? 제가 물었어요. 몽골 최대 곡물 수입 유통업체예요. 중국에서 쌀을 수입해서 전국에 유통하죠. 연간 매출이 280억 원 규모입니다. 그들이 왜? 이유는 명확해요. 만약 몽골이 쌀을 자급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사업이 타격을 입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불가능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몽골이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돈이었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해요. 정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팀을 찾아갔어요. 이준호 센터장이 논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있었죠. 센터장님. 네, 사라 담당관님.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이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왜요? 그만두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계속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시작했으니까요. 센터장이 다시 벼를 살폈어요. 이 중에 70%는 살릴 수 있어요. 제초제를 뿌렸어도 뿌리는 살아있거든요. 물을 갈아주면 회복할 겁니다. 물을 갈아준다고요? 네, 녹물을 전부 빼고 깨끗한 물을 다시 채워야 해요. 제초제 성분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럼 물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780톤쯤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780톤이라니. 그걸 어떻게? 강에서 퍼와야죠. 30km 왕복해서요. 펌프로요? 아니요, 펌프는 용량이 작아요. 트럭으로 날라야 해요. 그날 밤 저는 FAO 지역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보고받았죠. 한국팀이 물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FAO 차량이라도. 살아 안 돼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해요. 이건 이미 정치적 갈등이 된 프로젝트예요. FAO가 한쪽 편을 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규정, 중립. 그 단어들이 마음에 걸렸죠.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중립이 무슨 소용인가요? 벼가 죽어가는데 규정이 뭐가 중요한가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죠.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불빛이 보였거든요. 논 한가운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었어요. 4명 모두 나와 있었죠. 이준호 센터장이 호스를 들고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양동이로 물을 떠서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자 센터장이 고개를 들었죠. 아, 사라 담당관님. 일찍 나오셨네요. 이게 무슨... 물갈이 시작했어요. 오염된 물을 빼는 중이죠. 혼자서요? 4명이서요? 트럭은 농업부에서 한 대 빌려줬어요. 하지만 운전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직접 운전하기로 했죠. 저는 트럭을 봤어요. 3톤짜리 물탱크 트럭이었습니다. 강까지 30km잖아요. 네, 왕복 1시간 반 걸려요. 780톤을 나르려면 39번 왕복하면 되죠. 저는 계산했어요. 1시간 반씩 39번. 58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58시간을 교대로 할 거예요. 2명씩 나눠서요.
그럼 48시간이면 가능해요. 48시간. 이틀 밤낮이었죠. 잠은요? 차에서 자면 돼요. 센터장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군대 다녀왔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운전할 수 있어요. 교대하죠. 하지만 FAO 규정상. 규정은 저 혼자 깨면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와 몽골 관계자 몇 명이 그날부터 48시간 동안 한국팀과 함께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다시 새벽 4시까지. 강과 논을 왕복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물 3톤을 실었죠. 30km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차가 흔들렸으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 기온은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밤 기온은 8도까지 떨어졌죠. 일교차 31도였습니다. 땀을 흘리다가 떨고 떨다가 또 땀을 흘렸어요. 이준호 센터장은 10번을 운전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5번씩 나눠서 운전했죠. 48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780톤의 물을 교체했습니다. 논물은 투명해졌어요. 제초제 냄새가 사라졌죠. 마지막 물을 부으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준호 센터장도 트럭 옆에 앉아 있었죠. 팀원들은 논둑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있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깨달았어요. 정치는 멈췄지만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전선을 끊었고 누군가는 믿음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을 옮긴 게 아니었어요. 사막을 다시 숨쉬게 한 거였죠. 그들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작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믿을 수 없게도 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제대로 된 벼가 들어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 척박한 땅에서 벼들이 키가 크고 있었죠. 2025년 9월 15일 수학일이었어요. 6개월 전 그곳은 모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논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벼 줄기가 60cm까지 자랐어요. 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알곡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수확 행사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몽골 대통령, 농업부 장관, 국회의원들, FAO 지역 대표도 왔어요. 기자들도 20명 넘게 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인공인 한국팀은 군중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이준호 센터장이 제 옆으로 왔죠.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긴 시간이었어요. 감회가 어떠세요? 글쎄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진짜 쌀이 나올까요?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어요. 몽골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몽골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쌀을 거두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0년간 실패했다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해줬습니다. 대통령이 이준호 센터장을 손짓으로 불렀어요. 센터장이 앞으로 나갔죠. 이 자리에 계신 한국 연구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수확이 시작됐어요. 콤바인이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벼를 베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6달 동안 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릎 꿇고 흙을 만지던 손. 48시간 동안 물을 나르던 트럭. 새벽 4시 사막의 불빛.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1시간 후 첫 벼가 탈곡됐습니다. 자루에 담긴 쌀을 대통령이 직접 만졌어요. 진짜 쌀이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맞아요. 진짜 쌀이었습니다.
몽골 땅에서 자란 진짜 쌀이었어요. 사람들이 자루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들 쌀을 만져보고 싶어 했죠. 한 노인이 쌀을 한 줌 집어들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70년을 기다렸소. 70년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사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 돌아온 순간이었죠. 수확은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최종 수확량이 나왔어요. 3.5헥타르에서 17.5톤. 헥타르당 5톤이었죠. 상업적 재배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몽골 농업부는 즉시 확대 계획을 발표했어요. 내년에는 100헥타르로 늘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었어요. 속보 자막이 떴죠. 몽골, 한국 농업 프로젝트로 식량 위기 자초.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몽골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장기적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몽골을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죠. 몽골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의 개입으로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탄이 떨어졌어요. 중국 상무부는 오늘부터 몽골 향쌀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왔구나. 보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각국 언론이 들끓었어요. 중국은 계속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한국, 몽골을 이용해 중국 견제. 검증 안 된 농업 실험, 몽골 국민 피해. 하지만 국제 언론은 달랐어요. 영국 가디언지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몽골의 기적 한국 기술로 사막의 쌀 재배 성공. 미국 뉴욕타임스도 보도했죠. 식량 주권의 승리, 한몽 협력 모델 주목. 프랑스 르몽드는 사설을 실었어요. 중국의 식량 무기화에 맞선 작은 나라들의 연대.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말 실패작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중국의 반발이 오히려 한국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죠. 10월 초 몽골 정부는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수확한 쌀로 협력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한국과 몽골 국기가 함께 그려진 포장이었죠.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1.3배 비쌌어요. 하지만 첫날 매진됐습니다. 둘째 날도 매진이었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샀어요. 한 주부가 인터뷰했습니다. 비싸도 괜찮아요. 이건 우리 쌀이니까요. 우리 땅에서 자란 쌀이잖아요. 이 쌀을 먹으면 자부심이 느껴져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울컥했어요. 자부심.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수확이었습니다. FAO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 본부로 돌아오세요. 새로운 보직이 있어요. 어디로요? 아프리카 식량안보국이에요. 승진입니다. 승진이라는 말에 기뻐야 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이준호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 저 본부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요. 왜요? 여기를 떠나기 싫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센터장이 웃었어요. 사라 담당관님, 여기서의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프리카에도 사막이 많잖아요. 거기서도 누군가 희망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바꿔놨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죠. 떠나기 전날, 저는 논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심을 거라고 했죠. 100헥타르로 확대해서요. 저는 논둑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6달 전 이곳은 죽은 땅이었어요. 지금은 고개 숙인 벼가 바람에 인사했던 곳이었죠. 중국은 통관을 막았고 한국은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수출을 멈췄지만 한국은 물을 끌어왔어요.
그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심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목격했죠. 그리고 몽골은 처음으로 우리 밥을 먹었습니다. 2025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FAO 본부 대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연례 식량안보 총회였죠. 저는 연단 옆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긴장되었거든요. 오늘 제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벼 재배 프로젝트 결과 보고였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120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보였어요. 최전방 자리에 앉아 있었죠. 러시아 대표도 있었고 일본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FAO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몽골 프로젝트 결과 발표입니다. FAO 아프리카 식량안보국 사라 나랑 담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뛰었죠. 계단을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 나랑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지난 1년간 몽골 허브드주에서 벼 재배 프로젝트를 관찰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죠. 사막 사진이었어요. 이곳이 1년 전 허브드주 모습입니다. 황량했고 건조했으며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푸른 논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6개월 후 같은 장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불가능하다고들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20번이 넘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죠. 몽골은 벼 생태학적 한계선 밖이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팔짱을 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한국 코피아 팀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대형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기자단도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단지 4명이 배낭 하나씩 메고 왔을 뿐이죠. 화면에 한국팀 사진이 떴습니다. 무릎 꿇고 흙을 만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회의실이 아니라 땅으로 갔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흙을 읽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3.5헥타르에서 17.5톤의 쌀을 수확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수치가 정말 검증된 겁니까? 우리가 시도했을 때는 발화조차 안 됐는데요. 검증됐습니다. FAO 독립검증팀이 현장에서 확인했고 몽골 농업부가 공식 인증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이식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땅의 말을 듣고 현지에 맞춰 기술을 바꿨죠.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담당관님, 그건 지나친 미화 아닙니까? 단순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운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누군가 제초제를 뿌렸을 때 한국팀은 48시간 동안 780톤의 물을 30km 떨어진 강에서 날랐습니다. 그게 운입니까? 아니면 헌신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선이 끊겼을 때 그들은 밤새 수리했어요. 펌프가 고장났을 때 손으로 물을 떴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몰까지 일했죠. 이게 운입니까?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팀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진이 떴습니다. 밤이었고 헤드라이트만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심은 건 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이요. 지금도 손끝에는 사막의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들이 생생했어요.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수확 현장 사진이었죠. 몽골 사람들이 쌀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수확은 따로 있었어요. 뭡니까? FAO 사무총장이 물었죠. 자존심입니다.
몽골은 이제 남의 밥이 아니라 자기 밥을 먹습니다. 중국의 통관 일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진짜 식량 안보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침묵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늘이 기적을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FAO 사무총장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일어섰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데 몽골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사라 담당관님, 잠깐만요.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건넸죠. 저는 몽골 대통령 바트톨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몽골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몽골 정부는 2026년 농업 예산의 3배를 한국과의 협력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벼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로 확대하고 한국-몽골 공동 사막농업협력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중국 대표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러시아 대표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쌀을 준 나라가 아닙니다. 희망을 준 나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나라죠. 그 믿음을 저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다시 쏟아졌어요.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일이 대답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돌아보니 이준호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여기 어떻게? 초대받았어요. 오늘 발표 들으러요. 들으셨어요? 네, 뒤에서 봤어요. 정말 잘하시더군요.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요.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몽골 대사관에서 리셉션이 열렸어요. 한국팀 전원이 참석했죠. 대사관 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몽골 장관들, 한국 외교관들, FAO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호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정말요. 눈을 보면 항상 생각나요. 새로운 시작이요. 왜요? 눈이 내리면 모든 게 덮이잖아요. 그리고 봄이 오면 그 아래서 새싹이 돋아나죠.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맞네요. 우리도 그랬죠. 사막이 눈처럼 모든 걸 덮고 있었는데 그 아래서 생명이 시작됐어요. 사라 담당관님. 네. 오늘 발표에서 하신 말씀 제가 더 배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센터장님께 배운 건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의미를 말로 만들었어요.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입이 막혔어요. 센터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여자가 뭘 아냐?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 보고서를 읽을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한국은 별을 심었고 우리는 희망을 거뒀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 자랄 겁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눈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얼어붙은 땅일까요? 아니요. 씨앗이 있을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요. 몽골 허브드주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을 겁니다. 수확이 끝난 논을 덮으며요. 하지만 그 눈 아래에는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땅이 있어요. 100헥타르로 확대될 논이 있죠.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쌀이 자랄 땅이 있습니다. 사막은 더 이상 죽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곳엔 약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역사를.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며.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희망적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 아래에서 생명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벼가 자랄 수 있을까요? 40년간 세계가 불가능하다 말한 그곳에서 한국은 가능을 증명했습니다. 대형 장비도 화려한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단지 4명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을 뿐이죠. 48시간 동안 780톤의 물을 나르며 새벽 4시 사막의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던 그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심었어요. 그래서 오늘 몽골 사람들은 70년 만에 자신들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의 희망을 심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막의 생명을 심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